세종병원 특실복도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공기청정기가 내뿜는 인공적인 편백나무 향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연은 이질적인 냄새의 경계에 서서 낡은 가디건 앞서풀 움켜쥐었다. 그녀의 맞은편 통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의 기계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2개의 작은 침대, 서준과 서아, 쌍둥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의 생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연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푸석한 피부,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진 32, 살 여자의 얼굴. 그녀는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이 집약된 이 병원에서 가장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였다. 아이들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녀가 오늘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지만 그 숨소리조차 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민지연 보호자님. 낮고 피로한 목소리의 지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흉부외과 과장 김연석 박사였. 그는 수술복 차림 그대로였.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피로와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다. 김 박사는 국내 심장기형 수술의 최고 권위자였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병원의 거대한 행정 시스템 앞에서 무겁게 처져 있었다. 그는 지연을 복도 구석, 사람들이 덜 다니는 곳으로 이끌었다.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 상태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서아 양에게 부정맥 쇼크가 왔었습니다. 겨우 잡았지만 심장 근육이 버티는데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서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아이 모두에게 이식해야 할 특수 판막 제고가 겨우 확보되었습니다. 수술, 당장 내일이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술비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입원비와 검사비로 그녀는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였다. 친척들의 외면, 은행의 대출 거절, 마지막으로 기댔던 보험사마저 약관의 작은 글씨를 들이밀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김 박사는 차마 지연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수술 동의서와 함께 비용 완납 확인서가 없으면 제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무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독촉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의사로서의 무력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뒤섞인 절망의 선고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특히 2 아이의 수술은 국내에서도 몇 번 성공하지 못한 고난도 동시 수술입니다. 해외에서 특별히 공수해야 하는 장비와 약물이 필요합니다. 병원 이사회에서도 이 수술에 대한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돈 없이는 아이들의 생명줄을 놓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의 다른 표현이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방법이 정말 없나요? 박사님, 뭐라도 할게요. 제가 장기라도 팔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그런 절박함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김 박사는 황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원무과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볼 테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공허한 위로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봐왔지만 돈 때문에 환자를 포기해야 하는 이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다. 김 박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술실 복도 너머로 사라진 후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치료비. 죽은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전세금과 아이들뿐이었고 그 전세금마저 이미 병원비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대출앱을 실행시켰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거절 문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비웃었다. 사채, 그 끔찍한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몇 군데 알아본 곳에서는 담보 없이는 어림도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거대한 병원이라는 섬에 두 아이와 함께 표류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기척이 다가왔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병원장 백상철이었다. 잘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그는 병원의 수익을 책임지는 경영자였고 그에게 환자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는 평소 이 복도를 잘 지나다니지 않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했다. 백상철은 몇몇 의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지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절망적인 표정에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냉기, 혹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연의 사정을 이미 원무과를 통해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 백상철에게 민지연은 골칫거리였다.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세종병원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돈도 없이 특실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쌍둥이 환자는 그의 재무제표에 마이너스일 뿐이었다. 그는 김현석 박사가 저 무능한 보호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다는 사실도 못마땅했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조였다. 그는 지연이 자신을 알아보고 혹시라도 매달릴까봐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절박한 여자를 처리할 방법,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스쳤다. 지연은 그가 자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저 남자는 김현석 박사와 달랐다. 저 차가운 눈빛은 아이들의 생명이 아닌 오직 돈과 권력만을 좇고 있었다. 그녀는 저 남자가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쥘 칼자루를 쥐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백상철 원장이 엘리베이터 홀로 사라지자 복도에는 다시 정적과 소독약 냄새만이 남았다. 지연은 다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손을 겨우 움직이는 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살려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맹세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알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생명이 시간을 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상철이라는 거미가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추악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절망적인 엄마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로비 1층. 일반인은 통제된 VIP 주차장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번호판 없는 그 차에서 내린 한 노신사가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 원장이 요즘 병원 경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네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하 분량 채우기 위한 서사 추가, 지연의 과거와 절망심화. 지연은 중환자실 앞간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2년 전. 뱃속의 아이들이 6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불의의 사고였다. 남편은 건설 현장 노동자였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회사에 무리한 작업 지시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거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지연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남편의 목숨값은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으로 끝났고 그 돈마저 아이들의 조산과 치료비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만 아이들의 병원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선천성 복합 심장 기형,
쌍둥이 모두 같은 병을 앓고 태어났다. 의사는 임신 중절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지연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세종병원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국내 최고라는 말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이곳으로 전원시켰다. 처음에는 희망이 보였다. 김윤석 박사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대가는 지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매일 수백만 원씩 쌓이는 병원비 청구서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지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 목록을 훑어내렸다.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목록이었다. 전화를 걸 용기조차 나지 않는 이름들. 모두가 그녀의 가난과 불행을 외면했다. 미안하다. 나도 어렵다는 말은 그나마 양반이었다. 대부분은 그녀의 전화를 피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머물렀다.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아들의 사고가 지연의 탓이라며 뱃속의 아이들까지 저주했던 사람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민지연입니다. 어머님. 아니, 사모님, 핸드폰 아닌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이 집 주인이요. 그 양반 이사 갔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했다던데. 번호도 바뀌었고 다시는 이리로 전화하지 마시오.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 그녀의 세상 전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일지라도. 한편 원장실로 돌아온 백상철은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는 방금 전 복도에서 본 민지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절박함에 질식하기 직전인 얼굴.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표정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다루기 쉬웠다. 약간의 희망을 미끼로 던져주면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놓았다. 백상철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있는 쌍둥이 환자, 민지연 보호자, 내일 오전 10시에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마광수 사장에게도 연락해. 내일 그 시간에 맞춰 우연히 병원에 들르라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다보았다. 이 병원은 그의 왕국이었고 그는 이 왕국을 더욱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불쌍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순리라고 믿었다. 민지연과 그녀의 아이들은 그저 그 순리를 증명하는 작은 사례일 뿐이었다. 하지만 백상철은 몰랐다. 그가 올려다보는 야경 속,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방금 전 자신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또한 그 눈이 지금 자신들이 처리하려는 그 절박한 엄마와 아이들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지연은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김 박사가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원무과로 향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이라도 해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무과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지연 보호자님, 마침 잘 오셨네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병원장실로 오시랍니다. 백상철 원장님께서 직접 뵙자고 하시네요. 직원의 말은 건조했다. 지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병원장이 왜 긍정적인 신호일 리 없었다. 아마도 최후 통첩일 터였다. 병원을 나가라는, 아이들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중환자실 복도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아이들은 여전히 위태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서준아, 서아야.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만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내일 오전 10시. 그때까지 그녀는 지옥과 천국 사이의 경계선에서 버텨야 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민지연은 병원장실 육중한 원목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난밤 그녀는 중환자실 앞간이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백상철 원장이 왜 자신을 부른 것인지, 혹시라도 기적처럼 아이들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장 잔인한 방식의 퇴원 통보일지, 수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낡은 가디건의 보풀을 초조하게 뜯으며 비서의 호출을 기다렸다. 민지연 보호자님, 들어가시죠. 무표정한 얼굴의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병원장실은 그녀가 평생 본 어떤 방보다도 호화로웠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 이 모든 것이 어젯밤 복도에서 느꼈던 소독약 냄새와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다. 백상철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들어선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이자 힘의 과시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백상철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다. 지연은 방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다. 한참 후에야 백상철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온화하고 인자하기까지 한미소를 지어 보였다. 앉으시죠. 민지연 어머님, 이쪽으로. 그는 맞은편의 푹신한 소파를 가리켰다. 지연은 그 태도 변화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어머님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백상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부드럽고 따뜻했다. 쌍둥이 수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김현석 박사가 국내 최고이긴 하지만 병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으니 저도 경영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은 그 위선적인 표정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절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원장님, 제발 제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애원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백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쯧쯧 하고 혀를 찼다.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마치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 냉정하게 말하다가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어머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 특별한 분 후원자라도 연결해 주려는 것일까? 혹시 병원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일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아주 작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백상철을 바라보았다. 백상철은 그녀의 그런 표정을 즐기듯 잠시 말을 끊고 인터폰을 들었다. 김비서,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백상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남자가 들어섰다. 험상궂은 인상, 번들거리는 피부, 그리고 몸에 꽉 끼는 화려한 무늬의 실크 셔츠. 그는 방 안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아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고, 우리 백 원장님, 좋은 일 하신다기에 바쁜 시간 쪼개서 왔습니다. 남자는 너스레를 떨며 백상철에게 웃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잔뜩 낀 듯 불쾌하게 울렸다. 그래서 이분이 그 딱한 사정의 주인공이신가
남자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지연의 초라한 행색에 머물렀다. 지연은 본능적인 위협감에 몸을 움츠렸다. 백상철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개가 늦었군요. 이쪽은 CK 파이낸스의 마광수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병원의 오랜 후원자이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 분이시죠. 그는 후원자와 돕는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마광수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민지연 씨라고 했죠. 사정 들었습니다. 애들 둘이 동시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돈이 꽤 깨지겠던데 한 5억쯤 필요하다고 했나? 그는 숫자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이죽거렸다. 지연은 그 액수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지금까지 알아본 병원비 총액과 거의 일치했다. 지연은 백상철과 마광수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병원장이 환자 보호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주는 이 기괴한 상황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원장님, 이분은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공포가 희망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기 시작했다. 백상철은 마치 지연의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친절하게 설명했다. 마 사장님께서 어머님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특별히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어머님의 절박함을 아니까요. 마광수가 말을 받았다. 조건 없다는 말은 좀 틀렸지. 백 원장,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주 싸게 해줄게. 나라에서 정한 최고이자. 그거 딱 받겠습니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담보. 그런 거 필요 없어. 민지연 씨, 신체 건강하잖아. 혹시라도 못 갚으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안 그래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신체 건강하잖아. 못 갚으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장기 매매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 그녀는 이들이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상철은 병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절박한 환자 가족들을 이 악마 같은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악마 같은.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사람 살리는 곳 맞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백상철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어제 복도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민지연 씨,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신 사정 봐주려고 내 시간과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줬더니 감히 병원장실에서 소리를 질러. 그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어렸다. 마광수도 낄낄거리며 일어섰다.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지금 당신 애들 목숨이 내 손에, 아니 우리 백 원장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한 거절하고 나가면 당장 내일 애들 인공호흡기 때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알겠어. 그는 지연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협박했다. 지연은 뒷걸음질 쳤다. 두 남자가 거대한 악의산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백성철은 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환자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비를 부풀리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광수를 소개해주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병원의 수익으로 잡혔을 터였다. 그녀는 이 추악한 거래의 실체를 목격했다. 병원의 명성과 권력을 등에 업은 백상철,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며 약자들을 사냥하는 마광수, 완벽한 공생관계였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은 그들의 사냥감에 불과했다. 지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 더러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존엄성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필요 없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들 돈
더러워서 안 받아요. 내 아이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릴 겁니다. 당신들 같은 악마들한테 내 아이들 목숨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백상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다른 방법, 무슨 방법?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시게, 아니면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시겠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는 지연이 무너질 때까지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쉽게 존엄성을 포기하는지 그는 수없이 봐왔다. 민지연 씨, 마지막 기회야. 마광수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쥐었다. 여기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당장 5억이 당신 통장에 꽂혀 애들 수술 받고 살 수 있다고. 싫어, 아니면 애들 죽는 꼴 보고 싶어 선택해. 그는 지연의 눈앞에 대출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다. 끔찍한 조항들로 가득 찬 종이었다. 지연은 마광수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이 더러운 손 치우라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한테는 무릎 꿇지 않아. 내 아이들,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 손에 안 맡겨.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상철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하다니. 민지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 네, 아이들, 이 병원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어. 당장 원무과에 연락해서 퇴원 조치시켜. 그는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군. 김 비서 보안팀 불러 이 여자. 당장 병원 밖으로 끌어내. 업무 방해 및 병원장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해. 백상철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한낱 힘없는 여자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굴욕감 때문이었다. 문이 열리고 비서와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지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놔놓으라고. 내 아이들. 내 아이들한테 가야의 지연은 발버둥 쳤지만 남성들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병원장실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민지연, 네, 그 오만한 고집 때문에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테니까. 백상철의 아기의 찬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광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병원장실은 금연 구역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했다. 지연은 질질 끌려나가며 백상철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불꽃,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복수의 다짐이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악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맹세했다. 같은 시각 세종병원 지하 4층 VIP 주차장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기둥 근처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번호판은 평범했지만 앞유리에 부착된 그 어떤 출입증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유진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칠순을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기운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조비서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회장님, 백 원장에게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통로를 이용해 조용히 둘러보시겠습니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요란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보고를 경멸했다. 특히 백상철처럼 아첨에 능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의 보고는 더욱더 믿지 않았다. 유진그룹은 최근 세종병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강태준 회장의 수권 사업인 난치병 아동전문재단 설립을 위한 포석이었다. 백상철은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지만 강태준은 그가 병원 운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낌새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그 불시 점검의 날이었다. 강태준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잘 관리된 노신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십 년간 거친 재계의 풍파를 헤쳐온 맹수에 그것처럼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맨손으로 유진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성공 뒤에는 평생의 아픔이기도 한 상처가 있었다. 5년 전 유일한 아들 강지우를 잃은 것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 유진그룹의 경영권 대신 가난한 고아 출신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강태준은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근본도 모르는 여자에게 빠진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려 유진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바로 아들 부부의 앞길을 막았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2년 전 아들 부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강태준은 아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밤이면 그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평생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 말이 독화살처럼 그의 심장에 박혀 있었다. 강태준은 조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향했다. 백상철이 매일 드나드는 화려한 중앙 로비가 아닌 병원 구석의 한적한 통로였다. 그는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환자들의 표정, 직원들의 눈빛,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병원의 민낯을. 그가 막 복도 끝을 돌아 중앙 로비가 시야에 들어오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다.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 남자들의 거친 고함,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격렬한 소리.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병원. 특히 환자들의 안정이 최우선인 곳에서 이런 소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비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예. 회장님. 조비서가 막 앞으로 나서려던 순간 소란의 중심이 그들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어떤 여자의 팔을 양쪽에서 거칠게 붙잡고 끌어내고 있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거 놔, 놓으라고 내 아이들. 내 아이들한테 가야 해. 이 악마들아. 여자의 몰골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 낡아빠진 가디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저 병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흔한 보호자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그에게는 이런 풍경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굳이 관여할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자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치는 순간 고개가 강태준이 서 있는 방향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찰나처럼 마주쳤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 여자, 저 얼굴, 그는 평생 단 한 번 사진으로만 보았던 얼굴이었다. 5년 전 아들 지우가 집을 나가기 직전 자신의 책상 위에 던지듯 놓고 갔던 사진 속의 얼굴.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격분에 찢어버리려다 찰나의 순간 보았던 그 얼굴,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외면했던 아들의 아내 서은아. 아니었다. 서은아는 죽었다. 아들과 함께. 그렇다면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귀신에 홀린 듯한 충격이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저 절박한 눈빛, 억울함과 분노가 서린 저 표정.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은하와는 달랐지만 그 얼굴의 윤곽과 눈매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여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끌려나가는 방향을 향해 소리쳤. 백상철, 마광수, 당신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당신들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강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백상철, 그리고 마광수라면 건설업과 사채업을 오가며 유진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자신이 한때 부렸으나 너무 악랄하여 연을 끊었던 바로 그 하이에나였다. 그런 자가 왜 병원장 백상철과 함께 거론되는 것인가?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악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죽은 며느리를 꼭 닮은 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결국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로비 밖으로 처참하게 쫓겨났다. 자동문이 닫히고 여자의 절규는 차가운 유리에 막혔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그 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울렸다. 강태준의 굳게 닫힌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 비서. 예. 회장님, 분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조 비서는 이미 강태준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했다. 회장님이 저토록 동요하는 모습은 5년 전 아들 지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니,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는 지금 당장 백상철과 마광수에 대해 내가 지시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깊게 파헤치게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5년 동안 억지로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뒤섞였다. 방금 저 여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그리고 왜 저렇게 쫓겨나야 했는지, 백상철과 마광수가 저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당장 알아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태준은 더 이상 병원을 둘러볼 기분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죽은 며느리를 닮은 저 여자와 그녀가 절규하며 외쳤던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뿐이었다. 만약에 그는 끔찍한 상상을 애써 외면했다. 아들 부부는 함께 죽었다. 아이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저 여자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 유진그룹의 힘이 어쩌면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쓰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쫓겨난 여자가 사라진 로비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지후야, 네가 말한 게 이런 것이었더냐? 그의 낮은 읍조림은 소란이 그친 로비의 정적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은 발길을 돌려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병원을 방문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결의가 실려 있었다. 불시 점검은 이제 거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으로 변해 있었다. 이하 분량 채우기 위한 서사 추가, 강태준의 내면 갈등과 조비서의 움직임. 강태준은 차에 오르지 않고 주차장 기둥에 기댔다. 조비서는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다.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들 지우와 서은아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지갑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이 사진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 사진 속의 서은아는 방금 전 로비에서 울부짖던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강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저 여자가 서은아의 가족이라면, 혹시라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핏줄이라도 되는 것이라면.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그저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아버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던 것이다. 조비서. 예. 회장님, 내 개인 변호팀, 그리고 그림자들에게도 연락하게, 백상철이 눈치채지 못하게 병원의 모든 CCTV 영상, 자금 흐름, 원무과 기록까지 3시간 안에 내 책상 위로 가져오게. 그림자들은 유진그룹의 비공식 정보팀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강태준의 눈과 귀가 되어온 조직이었다. 조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까 그 여자가 외친 내 아이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조 비서는 강태준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대신 꺼냈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준을 보좌하며 그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인물이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더더욱 서둘러야 하네. 만약 그 아이들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의 손주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평생을 냉혈한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죄 많은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백상철, 감히 내 것을 건드렸다면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걸세.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더 이상 병원 투자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혈육을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늙은 사자의 분노였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그룹 본사로 간다. 전쟁 준비를 해야겠어. 차는 미끄러지듯 세종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곧 불어닥칠 폭풍의 불길한 전조뿐이었다. 백상철과 마광수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지옥의 문을 열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70층. 회장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거대한 유리상자였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세종병원 로비에서 처참하게 끌려나가던 그 여자의 얼굴, 민지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죽은 며느리 서은아를 그토록 닮은 여자. 그는 평생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살아왔다. 분노, 슬픔, 심지어 기쁨조차도 철저히 통제하며 유진이라는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병원에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충격과 불안감은 그의 견고한 성벽을 뒤흔들고 있었다. 내 아이들. 여자의 그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만약, 정말 만약이라면. 그는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조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거칠었다. 조비서는 회장의 등 뒤에서 멈춰섰다. 그는 이 순간이 강태준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것임을 직감했다. 회장님, 그림자들 이 모든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했다. 집무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2개의 사진이 나란히 떴다. 하나는 5년 전 강지우 이사가 강태준의 아들을 직함으로 불렀다. 집을 나갈 때 남겼던 서은아의 사진.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세종병원 CCTV에 찍힌 민지연의 얼굴이었다. 강태준의 말은 주먹이 쥐어졌다.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림자들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은 99.8%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은아는 2년 전 그 사고로 죽었을 텐데. 강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조비서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회장님의 기억이 맞습니다. 2년 전 강원도 국도에서 발생한 트럭 추돌 사고. 당시 강지우 이사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동승했던 서은아 씨는 사고 직후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조비서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보고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갔을 거라는 추측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실종이라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둘 다 죽었다고 보고했지. 그의 분노는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비서실이 아닌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 그는 아들의 장례에도 가지 않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애써 외면해 왔다. 조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 회장님께서 관련 보고를 일절받지 않겠다고 명하셨습니다.
저희는 서은아 씨 역시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수색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문서를 띄웠다. 그것은 민지연이라는 이름의 신분 세탁 기록이었다. 서은아는 사고 직후 서은아 씨는 신분을 버렸습니다. 민지연은 그녀의 외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회장님과 유진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조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사고 당시 서은아는 임신 6개월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충격과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홀로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세종병원에 입원 중인 쌍둥이 서준과 서아의 출생 신고서. 아버지라는 공란이었다. 하지만 그림자들 이 해킹한 유전자 검사 데이터베이스와 강지우 이사의 의료 기록을 대조한 결과 친자관계 확률 99%. 그 아이들은 강태준의 친손자들이었다. 강지우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었다. 강태준은 휘청거렸다. 그는 거대한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네. 손주.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그의 심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아들을 잃었던 죄책감, 며느리를 저주했던 후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핏줄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쌍둥이의 작은 사진을 보았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 병명이 뭐라고 했지? 강태준이 물었다. 선천성 복합심장기형입니다. 두 아이 모두. 김현석 박사의 집도 외에는 불가능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조비서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백상철, 그자가 감히 내 손주들을, 내 며느리를 돈 때문에 병원 밖으로 끌어냈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에 대한 유진그룹 총수의 절대적인 분노였다. 그는 조비서를 바라보았다. 백상철, 그리고 마광수. 조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보고를 시작했다. 스크린이 바뀌고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백상철 원장, 예상대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조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었다.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병원 발전 기금 중 상당액이 백 원장이 설립한 유령재단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의 수법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병원의 공식적인 자선기금 창구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후원금은 그의 개인 재단으로 흘러들어갔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은 마광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조비서가 마광수의 사진을 띄웠다. CK 파이낸스, 합법을 가장한 악질 사채업자였다. 백상철은 환자들에게 고의로 부풀려진 병원비를 청구하고 동시에 병원 내의 모든 지원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보호자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광수에게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공생관계였다. 백상철은 절박한 환자들을 마광수에게 팔아넘기고 막대한 소개 수수료를 챙겼다. 마광수는 그들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물려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장기 매매나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민지연, 아니 서은아 역시 그들의 먹잇감 중 하나였던 것이다. 오늘 아침 백상철이 민지연 씨에게 마광수를 소개했습니다. 조비서가 병원장실 도청 자료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선택해. 애들 죽는 꼴 보고 싶어. 마광수의 처열한 협박과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꼴을 보게 될 거다라는 백상철의 악독한 저주가 집무실을 울렸. 강태준은 눈을 감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의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신분을 숨긴 채 손주들을 낳아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모자를 자신이 투자한 병원의 원장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뿐이었다. 조비서. 예. 회장님, 백상철이 빼돌린 내 돈이 얼마라고 했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7억 원입니다. 유진의 투자금 외에 병원 공금 횡령액까지 합치면 그 배는 될 것입니다. 마광수는 그자가 이 병원에서 빨아먹은 피가 얼마나 되는가. 지난 3년간 백상철을 통해 넘어간 환자 보호자는 최소 50명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이들도 많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최 변호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게. 유진그룹 법무팀 전체, 그리고 회계감사팀, 전원비상 대기시키게. 전쟁이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비서를 바라보았다. 백상철이 언제쯤 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나?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 그는 지금쯤 민지연 씨를 쫓아낸 것에 만족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 그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옥을 맛보게 해줘야지. 강태준은 스크린 속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비서,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르게 내 며느리와 손주들을 보호할 사람들을 붙이게. 단,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되네.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테니. 그의 목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유진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그는 움직여야 했다. 조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태준의 분노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후회와 고통을 모두 읽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상철이 가장 아끼는 게 뭔가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명예, 그리고 세종병원 원장이라는 그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빼앗아 주지. 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부패의 거미줄은 모두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거미줄을 짠 거미들을 사냥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냥은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병원 밖으로 쫓겨난 민지연은 그러나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다시 1층 로비로 돌아왔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제발, 제 아이들 중환자실에 있어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고 눈물은 말라붙어 뺨에 하얀 소금기만 남겼다. 그녀는 여기서 밀려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함으로 버티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무표정했다. 안 됩니다. 보호자님, 원장님의 지시입니다. 병원 업무를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들 역시 이 절박한 여자를 막아서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고 백상철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에게 지연은 그저 처리해야 할 민원인일 뿐이었다. 지연은 그들을 밀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원무과 창구로 향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원장의 분노는 잠시였다고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저 흉부외과 쌍둥이 민지연 보호자인데요. 수술 일정 확인 좀.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거의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원무과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경멸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민지연 씨 보호자님. 그는 보호자라는 호칭을 비꼬듯 사용했다. 백상철 원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모든 진료 및 수술 일정, 보류가 아니라
취소되었습니다. 즉각 퇴원 수속 밟으셔야 합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창고 밖으로 밀어냈다. 취소. 그 단어는 지연의 심장에 밝힌 비수였다. 보류나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생명줄을 공식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선고였다. 취소라니요. 그건 안 돼요. 김현석 박사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지연은 창구를 붙잡고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소란이지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백상철이었다. 그는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마광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병원 행정 책임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백상철은 지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병원장실에서 보았던 위선적인 미소조차 사라져 있었다. 오직 냉혹한 경멸과 권력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민지연 씨,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었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보지. 그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그는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원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제발 수술만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어제 그가 했던 더러운 제안을 거절했던 것을 후회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아이들 목숨 앞에서 그녀의 도덕심은 무의미했다. 백상철은 그녀의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다. 돈을 구해 뭘로 네가 어제 내 제안을 거절할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나. 그는 마광수와의 일을 대놓고 암시하며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여긴 병원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당장 수술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네, 아이들은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해.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백상철의 잔인한 선언과 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에게 고정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세상에, 저 병원장 너무하네. 그래도 돈도 없이 어떻게 최고 병원에서 아이들이 아프다는데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지연에게는 더 큰 비수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김현석 박사가 초췌한 얼굴로 달려왔다. 그는 어젯밤부터 백 원장을 설득하려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원장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아이들, 지금 병원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를 외치게 했다. 백상철은 김현석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김 박사, 자네는 의사야, 경영자야, 병원 재정을 파탄낼 셈인가?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병원 전체의 규율을 무너뜨릴 수는 없네. 자네가 정그렇게 인도주의적이라면 자네 사제를 털어서 수술비를 대던가. 그는 김현석의 양심을 돈으로 모욕했다. 그는 이 병원의 왕이었다. 김현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그가 당장 마련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무력감과 백상철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백상철은 승리감에 젖어 다시 지연을 내려다보았다. 봤나 이제? 어쩔 텐가 네 편은 아무도 없어. 지연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의사마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제 백상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시게. 그녀는 그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 자존심, 서은아로서의 긍지. 아이들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살려주세요. 지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백상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무릎을 파고들었다. 제발, 원장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빌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이었다. 병원장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하는 여자의 모습은 그 어떤 비극보다도 더 처절하고 끔찍했다. 몇몇 사람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침묵은 백상철의 악행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상철은 자신을 경멸하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지만 오히려 쾌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매달려 우는 지연을 내려다보며 어제 감히 자신을 모욕했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만족했다. 이제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절망이 그에게는 달콤한 승리였. 보안팀. 뭐하나?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원무과에서는 즉시 저 쌍둥이 환자들에 대한 모든 의료 지원을 중단하게. 김 박사, 자네는 내 방으로 따라와.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백상철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인하며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을 내리려 했다. 그는 승자였고 승자는 패자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다. 로비 구석.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던 두 명의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 회장의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연이 물리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금 이 처참한 광경은 백상철의 목에 감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영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 낮게 속삭였다. 조 비서님, 대상 민지연이 백상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백상철, 퇴원 및 의료 지원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상황 최악입니다. 그는 조 비서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강 회장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지연은 백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죽은 남편 지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백상철은 자신을 악마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코웃음 쳤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돈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의 룰이었다. 자신은 그저 그 룰을 충실히 따르고 집행하는 관리자일 뿐이었다. 오히려 저 여자처럼 무능하고 감정적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병원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다가왔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리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무릎 꿇고 우는 여자를, 그것도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진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그들의 직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원장님, 그래도 이건. 한 요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백상철의 살기 어린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내 명령이 우스워. 당신들도 김 박사처럼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고 싶나? 백상철의 고함의 보안 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연의 팔을 다시 붙잡았다. 그녀는 이제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젖은 솜처럼 축 늘어졌다. 그녀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지연은 무릎 꿇린 채 무력하게 로비 바닥을 끌려나갔다. 그녀의 낡은 가디건 한쪽이 찢어지고 신발이 벗겨졌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이제 소리가 아닌 짐승의 신음처럼 낮게 깔렸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이 잔인한 광경을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는 세종병원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 사람들의 수군거림, 백상철의 경멸, 어린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 오직 중환자실의 아이들,
서준이와 서아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김현석 박사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물었다. 그는 백상철의 앞을 막아섰다. 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환자 퇴원은 주치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들은 원장님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는 의사협회와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백상철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제보, 김 박사.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자네는 이 병원 소속 의사야. 내부 고발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들. 예를 들면 몇 년 전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건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것들이 먼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떨까? 김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연구 실적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였다. 백상철은 병원의 모든 의사들의 약점을 그렇게 쥐고 그들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김현석은 절망했다. 그의 마지막 저항마저 꺾여버렸다. 그는 무너지는 지연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양심은 그의 약점 앞에 무너졌다. 이제 지연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들어올리려 했다. 로비의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수술이 예정되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짐짝처럼 끌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모든 정의와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지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보안 요원의 팔을 물어뜯기라도 할 듯이 노려보았다. 놓아. 이거 놔. 내 아이들한테 가야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로비의 소음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 백상철은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했고 귀찮은 존재를 처리했으며 감히 자신에게 대든 의사의 기까지 꺾어놓았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화려한 원장실로 돌아가려 했다. 로비의 공기는 패배와 절망, 그리고 냉혹한 권력의 냄새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적이 깨졌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압도적인 수십 개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방향, 병원 정문을 향해 일제히 돌아갔다. 로비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던 수십 개의 구둣발 소리. 그 소리의 진원지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병원의 자동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로비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했고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로비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만들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분노의 찬 고함을 지르려던 백상철은 이 예기치 못한 광경에 입을 다물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이 병원의 왕이었고 감히 그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웬 놈들이야. 당장 저자들을 막지 못하고 그가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보안 요원들은 지연을 붙잡은 채 그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검은 정장의 무리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요란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가 입은 정장은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져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강철로 만든 지팡이를 가볍게 쥐고 있었고 그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뚜벅, 뚜벅 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의 심장박동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의 뒤를 조비서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은 차가운 얼음과 같았다.
그는 로비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방문객들, 어쩔 줄 몰라 하는 병원 직원들, 절망에 빠진 김현석 박사,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짐승처럼 끌려나가기 직전인 한 여자, 자신의 며느리 서은아, 아니 민지연. 강태준의 시선이 지연의 찢어진 가디건과 대리석 바닥에 쓸려 붉게 까진 무릎에 머물렀다. 백상철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병원의 가장 큰 투자자인 강태준의 얼굴을 몰랐다. 강태준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모든 대외 업무는 조비서나 대리인을 통해 처리했다. 백상철에게 그는 그저 유진그룹의 늙은 총수일 뿐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행패를 부리는 거요. 당신들. 정체가 뭐야? 백상철은 감히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진 이 소란에 분노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보안팀 뭐해? 저 노인네와 저 건방진 놈들. 그리고 저 여자까지 싹 다 묶어서 경찰서로 보내버려.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태준은 백상철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는 지연을 붙잡고 있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의 모든 소음을 뚫고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 손.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한번 쳤다. 놓으라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지연의 팔을 놓았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랬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몸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지지대를 잃은 지연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려던 찰나 조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제 로비에는 강태준과 백상철만이 대치하고 있는 듯했다. 강태준은 천천히 백상철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백상철의 남은 생애를 재단하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과도 같았다. 백상철은 그제야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저 노인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강태준이 백상철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음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백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백상철 원장.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으나 그 평온함 속에 지옥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자네가 지금 감히. 강태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였고 슬픔이었으며 뒤늦은 후회였다. 내 손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개지.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손주들. 사람들의 시선이 강태준과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노려보는 지연. 그리고 중환자실이 있는 위층을 향해 혼란스럽게 오갔다. 백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주. 저 여자가 저 늙은이의 유진그룹. 강태준, 강지후, 서은아, 민지연. 쌍둥이, 퍼즐 조각들이 백상철의 머릿속에서 재앙처럼 맞춰졌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토록 아첨했던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며느리와 손주들을 병원 밖으로 끌어내고 사채업자에게 넘기려 했으며 그들의 생명줄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회장님. 백상철의 입에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났다. 그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그저 돈 없는 보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의 영린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백상철은 무너지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로비 기둥의 등을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을 가리키려 했지만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오해십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런 백상철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백상철을 경멸스럽게 지나쳐 절망과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며느리의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녀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조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하고 단호했다. 김현석 박사님. 갑자기 이름이 불린 김현석 박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지금 즉시 흉부외과, 소아과, 마취과 등 관련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팀을 소집하십시오. 강서준 군, 강서아 양의 긴급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 비서는 민지연이 아닌 강서준, 강서아라고 의도적으로 명명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장비, 약물, 인력은 유진그룹에서 무제한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강태준 회장님의 명령이십니다. 김현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강서준, 강서아 유진그룹.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백상철에게 굴복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수술실로 달려갔다. 로비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야 이 거대한 드라마의 실체를 깨닫고 경악했다. 돈 없어 쫓겨나던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유진그룹의 며느리였다니. 그리고 저 잔인한 병원장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니. 그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백상철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아니, 악몽의 연장선이었다. 강태준, 남편 지우가 그토록 증오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지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나타나 내 손주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대신 더 큰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당신이 왜 여기에? 지연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태준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내 아이들. 당신 손주 아니야.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그녀의 절규는 강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태준은 지연의 그 원망,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힘을 잃고 떨려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적인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강태준이 들어왔던 문으로 이번에는 검은 정장 무리가 아닌 형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하게 백상철을 향해 다가갔다. 수사관 한 명이 백상철의 코앞에서 검찰 신분증을 내밀었다. 백상철 씨, 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백상철의 양손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 이럴 수 없어. 이건 함정이야. 강태준, 내 놈이. 백상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사관들은 백상철을 끌고 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로비의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마광수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강태준의 그림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마광수 사장, 당신도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마광수는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적수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로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적이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조비서가 강태준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회장님, 아이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석 박사가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백상철을 무너뜨렸고 손주들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 잔인한 승리는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의 남은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지연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수술실 앞 복도는 지독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로비에서의 격렬한 충돌과 폭풍 같은 체포극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붉게 빛나는 수술중 램프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빛이었다. 민지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램프만 응시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저 문 너머 작은 생명들의 사투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몇 걸음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도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었다. 그는 방금 전 며느리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원망과 증오를 되새기고 있었다. 당신은 자격 없어. 그 말은 백상철의 악행보다 더 깊은 상처를 그의 영혼에 새겼다. 그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총수였지만 지금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손주들의 생사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조비서는 강태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회장의 어깨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다. 유진그룹의 법무팀과 회계감사팀이 병원 전체를 장악하고 백상철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이곳 수술실 앞에서는 그 모든 권력과 돈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5시간이 지났다. 지연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며느리의 고통을 그리고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지켜야 했던 그 지독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아가, 뭐라도 좀 오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여전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당신이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당신의 그 위선적인 동정이 역겨워요. 내 남편 지우 씨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강태준을 베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지연은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비록 가난했지만 당신의 감시를 피해 도망다니는 삶이었지만 지우 씨는 웃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서준이와 서아는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당신은 그 희망마저 짓밟으려 했던 백상철과 다를 게 뭐죠? 당신의 돈이, 당신의 권력이 결국 지우 씨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강태준은 며느리의 절규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몬 것은 사실이었고 그가 아들의 마지막을 외면한 것도 사실이었다. 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입에 담았다. 나는 아비로서, 인간으로서 실패했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평생 나를 원망해도 좋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들 지우와 며느리 서은아가, 즉 민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후의 유품이다. 네가 이 사진 속의 너처럼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좋다. 그러니 제발 저 문 너머의 아이들만큼은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다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지연은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지우가 지갑 속에 항상 품고 다니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술 중 램프가 꺼졌다. 복도의 공기가 멈췄다. 지연과 강태준, 조비서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철컥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지연은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김현석 박사가 수술복 차림 그대로 걸어 나왔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마스크 너머의 눈은 극도의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절망이 아니었다. 지연은 그의 입이 열리기를, 그 잔인한 선고가 될지도 모르는 말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김 박사는 지연과 강태준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탈진 직전의 피로감과 함께 아주 옅은,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님,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성공. 그 한마디가 그녀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긴장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살아남았다는, 지켜냈다는 안도감의 오열이었다. 강태준은 휘청거렸다. 조비서가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오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네. 김 박사. 정말 고맙네. 그는 의사에게, 그리고 하늘에, 아들에게 감사하고 또 사죄했다. 김현석 박사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두 아이 모두 기적적으로 버텨주었습니다. 특히 서아 양이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스스로도 감격하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세종병원 사태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회장은 유진그룹 법무팀이 확보한 백상철과 마광수의 모든 범죄 증거를 일체의 자비 없이 검찰과 언론에 넘겼다. 백상철이 환자들을 상대로 벌인 추악한 범죄 행각, 병원 자금 횡령, 마광수와의 유착 관계가 낱낱이 드러났다. 백상철과 마광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의료법 위반, 사기, 협박 등 셀 수 없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패의 왕국은 강태준의 분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또한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환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 절차도 유진그룹의 지원하에 시작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확실하게 실행되었다. 쌍둥이는 기적적인 속도로 회복했다. 중환자실을 거쳐 병원 내 최고급 시설로 꾸며진 1인 특실로 옮겨졌다. 지연은 아이들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가슴에 남은 흉터는 지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흉터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위로가 되었다. 강태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지연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며느리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저 병실 밖 유리창 너머로 잠든 손주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를 배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강태준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았다. 며칠 사이 그는 폭삭 늙어버린 듯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핏줄을 눈앞에 두고도 다가가지 못하는 저 모습, 지연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증오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연은 조용히 병실문을 열고 나갔다. 강태준은 그녀가 나오자 놀란 듯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들, 곧 눈 뜰 거예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분노는 잦아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울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익히게 해주세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어쩌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남편, 지우를 위한 그녀의 첫 번째 배려이자 양보였다. 강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래도 되겠나? 아이들 할아버지잖아요. 지연의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지팡이를 짚고 평생 처음 겪는 긴장감 속에서 병실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 작은 공간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유진그룹의 그 어떤 곳보다 더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을 때 기적처럼 서아가 먼저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노인을 바라보며 작은 입을 오물거렸다. 강태준은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1년 뒤 세종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백상철의 비리로 얼룩졌던 병원은 강태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국내 최고의 공익병원으로 재탄생했다. 병원의 새 이름은 강지우 기념 아동병원이 되었고 김현석 박사가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병원 로비에는 돈이 아닌 생명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유진그룹 본가, 넓은 정원, 할아버지 비행기 더 높이 건강하게 회복한 서준이와 서아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강태준은 칠순의 나이도 잊은 채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 올리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위험이나 고독은 없었다. 오직 손주 바보 할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 지우의 사진이 담긴 펜던트를 만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와 감사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지만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완벽히 용서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아이들을 안고 지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가. 아니, 지연아? 지후가 하늘에서 보고 웃고 있겠지.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새로운 생명은 그들 곁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